시그널이에요. 이때 사야 되는 거죠. 기술주는. 지금 말한 이런 노이즈는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일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엔 3년 아주 알차게 올라갈 주식이다. 이제 이자도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관심 꼭 가지셔야죠. 요즘 그 챗 GPT 이게 나오면서 사실은 이게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돼서 미국의 나스닥 기술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 우리 한국 시장까지 뭔가 기술주들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게 아닌가. 네네. 어떤 유행을 다시 한번 이 상승 동력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거기와 관련해서 뭐 로봇주도 그렇고.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올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은 상황에서는 사실 기술주들이 어려운 걸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좀 생기고 있어요. 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은 저는 주의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도 기술주들이 테마로 그것도 굉장히 강력하게 장기적으로 올라갔던 그런 때는 그냥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리가 제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2019년도에도 기술주들이 좋았거든요. 빅텍은 2016년부터 좋았습니다. 몇 년을 좋은 상황에서 또 2019년도 20년 코로나 직전까지도 좋았는데 문제는 코로나가 왔지만 금리를 제로로 떨어뜨리니까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그런 금리는 안 옵니다. 앞으로 최소한 3년 동안은 제로로 갈 수가 없어요. 인플레이션이 3, 4%에 있는데 금리를 제로로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실질 금리가 너무 높아서 경제를 그냥 압살시켜버려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금리는 제로로 가는데 적어도 몇 년은 걸리게 되어 있다. 인플레이션이 없어져 버리면 좋겠는데 왜 못 없어지냐면은 아시다시피 그 탈세계화되고 그 밸류에이션 재편이 일어나려면 과잉 투자를 해야 합니다. 미국에도 공장 짓고 유럽에도 공장 짓고 한국에도 공장 있고 중국에도 공장 짓고 이렇게 되면 글로벌 전체로 보면은 과잉 투자죠. 과잉 투자가 일어나는 동안 저비용이 일어날 리가 없죠. 지금 그렇잖아도 그 IRA법 때문에 우리 어차피 미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해서 그렇죠. 전부 그쪽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있죠. 한편으로는 미국의 밸류체인에 합류하는 것이라 긍정적이다라고 봤었는데 네네. 이번에 또 유럽에서도 CRM이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또 뭐 한다. 그럼 또 그쪽 그렇죠. 거기도 가야죠. 물론 이제 세부적인 법조항은 네네. 다음 주에 나오니까. 네네네. 근데 비슷하다고 봤을 때 또 그쪽에다 그렇죠. 공장을 쳐야 돼.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사자인 회사는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어디에 비중을 더 줄 건지 아니면 어디는 들어가지 않을 건지 이런 것도 결정해야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위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침체 우려, 마일드 침체일지라도 침체 우려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런 국면에서 갑자기 글로벌에서 곳곳에서 엄청난 캐펙스 투자가 일어난다면 이건 역사에는 없었던 일이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다르게 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가 철강, 화학, 조선 뭐 이런 쪽들 매우 어려웠던 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중국의 대규모 시설 투자, 네네네. 공장 증설 이것에 의한 공급 과잉 이 그렇죠. 문제로 우리가 그 다음 한 십수년을 고생을 그렇죠.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의견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그걸 주의해야 하는데 우선은 그건 좀 뒤에 오더라도 먼저는 엄청나게 지일 때 그 부분이 어떤 현상을 가져오냐면 매크로적으로는 물가를 좀 올려놓게 되고요. 매크로적으로는 그래서 금리를 아예 아래까지 낮출 일이 잘 오지 않는 거죠. 경기가 괜찮게 살아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계속해서 세게 내릴 일이 안 생기겠죠. 그러다 보면 금리가 제로로 가는 일이 좀 몇 년은 걸릴 텐데 그러면 기술주 입장에서 제가 기술주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저는 기술주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네. 기술주를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예전처럼 꼭대기에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올랐을 때. 전에는 따라 들어가도 금리가 뚝 떨어지는 코로나 사태가 운 좋게 와서 더 폭등을 해버렸지만 제로로 가버렸으니까 이제는 그런 일에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꼭대기에 들어가면 금리가 또 반대로 움직였을 때는 하락을 하게 되니까 기술주도 이제는 완전 차별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고 기술주 살 때도 되게 주의를 해야 된다. 위에서 들어가면서 계속 따라가서는 테마 따라다니면 이제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런 기술주를 살 때 그럼 언제 사는 게 좋냐라고 할 때는 저희는 뭘 참고하냐면 이제 가트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얘네가 하이프 곡선이라는 거, 하이프 곡선이라는 걸 주장하는데 하이프 곡선은 뭐냐면 그 사이클이 기술주 주가 상승은 이런 사이클을 따른다라는 정의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술 트리거 국면이 온다는 거죠. 지금 챗GPT 같은 것들이 탁 불거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뭐랄까 서프라이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인공지능이 갑자기 환장하게 그렇죠. 됐어요. 네. 그거는 테슬라도 몇 년 전에 한번 왔었습니다. 태양광도 OCI도 2008년도에 폭등했었어요. 예, 아주 환장하게 좋아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그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돈은 못 벌어. 그러게 지금 네. 다들 걱정하는 게 챗GPT 늘어나지만 그거 한번 구동할 때마다 나가는 돈이 더 크니까. 얼마고 이런 예. 얘기 나오는데 그럼 그게 1억 명이 몇 번을 썼을 때 그 그렇죠. 비용이 얼마가 어떻게 벌 걸려야 거야? 이걸 더 벌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항상 정점 요구. 그 정점은 항상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환멸 단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환멸 단계는 폭락해 버리는 거죠. 이걸 거치고 나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수익성 증명 단계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안정을 가게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기술주는 간단히 말하면 다 반해가지고 폭등 한 번 하는데 반드시 환멸 단계까지 갔다가 진짜 수익성이 있는 놈만 살아남아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여기서 막 엄청나게 서프라이즈 할 때 따라 들어갔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코로나 와버리는 바람에 이거 대박 또 날 수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 만약에 걸려들면 환멸 단계에서 폭락할 때 수년이 걸릴 거란 얘기니까 기술주를 함부로 투자할 수는 없는 건 분명히 맞다. 하지만 질문 주신 로봇 내지는 챗GPT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것과는 또 다르게 어떤 국면이 진행되고 있냐면 인공지능만 보시자고요. 챗GPT. 제가 오늘 그 기술 얘기를 할 생각은 없는데 기술은 항상 이렇게 처음에 막 흥분하는 단계가 있지만 얘가 돈을 왜 못 버냐면은 그 기술을 사용해서 실제 실용화하고 수익화하는 데는 아직 기술이 더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 가장 돈을 버는 때로 되냐면 단순하게 원래 발표됐던 기술만이 아니라 여러 주변 기술이 합쳐지면서 그게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하는 국면에서는 현상으로는 어떤 게 나타나냐면 걔가 내놓는 서비스 단가가 100배, 200배씩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비스 단가가 떨어지는 게 그 시그널이에요. 이때 사야 되는 거죠. 기술주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챗GPT라는 인공지능은 지금까지 제가 지켜본 바로는 지금 몇 가지 기술이 융합되면서 폭발적인 기술 성장 국면에 들어간 건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챗GPT를 구현하려면 간단히 말하면 하드웨어도 따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딥러닝, 머신러닝 하는 이런 인스트럭터 그 GPT라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공부시키는 기술도 따라가야 되고요. 데이터도 누적돼 있어야 합니다. 네. 이게 됐기 때문에 GPT-3, GPT-4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제 돈 벌 수 있는 국면에 들어간 건 분명히 맞다. 다만 지금 항상 생각할 건 그 속도보다 주가가 먼저 갔는지를 봐야 한다. 한국이 다르고 미국이 다를 겁니다. 종목이 다를 거예요. 이 기업에게 적정하게 줘야 될 가격, 당연히 미래 가치를 좀 더 줘야겠죠. 하지만 너무 가버렸을 때는 잠시 기다렸다가 장기 투자를 조금 더 긴 투자를 위해서는 기다렸다 사는 국면도 주가가 앞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코스톨라니의 개처럼 주가가 먼저 가고 실적은 뒤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앞서가서는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환멸 단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챗GPT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분명히 맞지만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좀 빨리 갈 수 있으니 그건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고 로봇주는 이 구간을 지난 것 같아요. 환멸 단계를 지금 지났다. 로봇은 그래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밸류 체인의 재편에서 미국에도 공장 짓고 유럽에도 공장 짓는데 예전 같은 중국의 인건비 상황이 안 주어지기 때문에 100% 필요한 게 로봇이죠.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로봇 구입액이 뭐 지나간 몇 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 거죠. 현실적으로는 지금 돈을 벌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차라리 로봇주는 좀 현실적인 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이 뭐 반도체 강국이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반도체와 관련한 반도체 지원법 이번에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이것을 보고 쇼크 받으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네. 미국이 일본의 반도체 강국이었을 때 일본을 15년에 걸쳐서 완전히 반도체 산업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이게 한국의 시작이 되는 게 아니냐. 결국은 그들의 법안을 보면은 결국 우리가 보조금 요만큼 줄게 하면서 너네가 있는 거 다 미국에 다 바쳐.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지원법은 실제적으로
미중 패권 전쟁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한국을 한국을 겨냥한 법 아니냐. 네네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차라리 있어요. 예, 중국보다 못하다 뭐 이렇게. 왜냐하면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중국의 10년간 앞으로 수출 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해당되는 게 한국밖에 없거든. 그렇죠. 대만도 그 가장 중국에 공장이 영향을 없으니까. 많이 받는 나라죠. 그래서 한국이 최대 피해국이 될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 낀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거 분명히 맞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에서 그러면 안 응하면 어떻게 될 거냐? 3년 뒤쯤 저는 3년을 보고 있거든요. 3년 뒤에 미국은 미국 회사를 쓸 거라고 봅니다. 인텔이 그 후보예요. 예, 국방수권법이라는 걸 통해서 인텔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발표한 많은 그런 규정들이 다 인텔에게 유리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3년 뒤에는 대안이 나올 텐데 삼성전자는 그때 무슨 준비가 돼 있겠냐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그 경쟁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될 거냐? 그것도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럼 뭐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겁니다. 이번에 발표된 모든 규정들에 전제가 있어요. 이익이 나면. 이익이 나면? 예. 이익 안 나고 그냥 다 연구개발에 투자하든가? 예. 이익이 안 물품을 나면 막 사든가? 아무것도 다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실 여기 진출해가지고요. 한 최소한 2년은 이익 안 납니다. 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예, 인건비가 45%가 올라가는데.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국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코로나 때 돈 주면 그냥 퀴트해버려. 그냥 안 나와. 일을 안 해버려. 우리나라하고 성품이 달라요. 중국하고 성품이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공장을 돌려가지고 이익을 내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뒤의 문제를 지금 갖고 와서 그걸 막 생각하느냐고 안 한다? 이건 경쟁에서 더 뒤처지는 일인 것 같고요. 근데 그 조항들 보면은 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이번 나온 그 여러 가지 세부 조항을 보면은 그 독소 조항으로 우리가 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초과이익 환수 뭐 이 부분은 어떻게 뭐 된다 하더라도 기술 인재를 양성해라 그 나라 그렇죠. 국민을 그렇죠. 바탕으로.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돈 들여가지고 네. 그쪽에 경쟁이 될 만한 인프라를 우리 돈으로 지금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것도 전제에는 뭐가 되냐면 이익난 부분으로 그 기술 인재 구하는 풀에다가 넣으라는 거거든요. 그 전제 자체가 그 자기네들이 너희가 난 이익의 몇 프로까지를 그런 여러 가지에다가 돈을 넣으라는 겁니다. 그럼 전제가 똑같이 다 이익이에요. 이익이 날 때. 그 이익은 전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전체 이익인가요? 아니면 그 공장에서 미국에서 발생되는 생산되는 것들에 대한 이익을 얘기하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말하는 대해서만. 거죠. 하지만 거기에 또 단서를 뭘 달았냐면 여기서 생긴 거 갖고 배당도 하지 마라. 자사주 매집하지 마라.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말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거 갖고 네가 딴짓거리 하지 뭐 주주 좋은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예. 그 이런 것들을 거기다 또 시설 접근권이 또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게 사실은 기술 유출이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을 가서 네. 자기네가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렇죠. 가져가면은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10년 동안 중국의 투자는 이제 못한다. 네. 이 부분도.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커다란 난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네. 놓고 보면 반도체 수출이 중국이 40%고 거의 50%가 넘죠. 그렇죠. 그리고 홍콩의 20%. 네. 그러니까 사실 다 중국이죠. 그럼 그렇죠. 이게 60%가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네네. 미국 시장은 지금 7%인데.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뭐냐면 로비의 영역은 여기라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로비해야 될 부분이 요 부분이라고 보고요. 물론 시장에서는 중국 문제니까 아마 전혀 반영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부분은 지금 사안을 전략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필연이고 진출은 그 다음에 그 3년 동안에 삼성전자가 어느 길로 가려고 하느냐. 저는 좀 행보를 잘 잡았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결정한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삼성전자의 먹거리는 통신이다. 그래서 퀄컴 같은 회사가 되고자 하는 거죠. 저는 잘 잡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 챗GPT도 얘기를 나왔지만은 게임 체인저가 뭐가 될 거냐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게임 체인저가 되고자 하는 뭐 전기차 같은 것들이 되는 자율주행 전기차 얘가 그런 어떤 그런 체인저가 된다면 여기에 필수가 통신이죠. 예, 5G가 안 되면 로봇도 마찬가지, 인공지능 마찬가지, 자율주행차 마찬가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퀄컴은 굉장히 저는 좋게 보는 주식인데요. 그런 것처럼 이재용도 통신을 잡았다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미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단지 3년 뒤의 일을 지금 갖고 와가지고 막 이걸 막 키워갖고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꼭 지금 먼저 다 여기에 낙담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지금 상당히 뭐 악재들이 많아요. 재고도 뭐 역대 최고에다가 그다음에 그 가격 메모리 가격은 점점 떨어지고 있고 수출 매출은 줄고 있고 적자 폭은 뭐 몇 조가 되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투자의 마인드는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사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지켜봐야 될 때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성전자는 이 지금 미국에서 말하는 그런 규제 조항에 의한 부분은 3년의 기간이 주어져 있다고 보니까 지금은 자기 갈 길을 그냥 가야 된다. 원래 가던 길. 근데 원래 가던 길에 저는 어떻게 봤냐면 EPS 바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미 그러니까 항상 삼성전자 주가는 이미 많이 공개됐는데요. 지금처럼 최악의 국면 바로 전 한 두세 달 전에 바닥이 항상 나타나니까 저는 바닥은 지났다고 분명히 보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좀 아주 힘있게 뜨는 구간 요건 하반기에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들고 있는 게 있으면 그대로 가져갑니다. 더 사는 건 좀 기다리고 있고요. 좋게 보느냐? 좋게 보고 있는 거죠. 대신 기간을 당장의 하반기로 보는 노이즈는 거죠. 있어도 그렇죠. 지금 말한 이런 노이즈는 삼성전자 주가를 움직일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이러한 질문들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올해 주도주가 좀 어디가 될 것이냐. 이제까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약간 테마주 성격, 2차 전지주가 주도의 역할을 하면서 AI나 그다음에 이런 로봇주 같은 것들이 이제 어떤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계속 이 한 해를 끌고 갈 것이냐 네. 아니면 새로운 어떤 주도주가 나올 것이냐 섹터나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아마 제가 드린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제일 신뢰도가 그러니까 낮은 점수가 낮은 거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잘 못 맞히는 쪽이라고 보는 쪽이에요. 네. 하지만 제가 제 의견만 드리자면 주도주는 못 맞히지만 확실히 보이지 않지만 뭐라 그럴까 실익 어떤 실제적인 이익은 좋은 건 제가 알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중국과 미국의 정책 관련주를 사는 겁니다. 정책 관련 테마를 쫓아가는 거죠. 말하자면 미국으로 말하면 아까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그 신냉전 뭐 이런 걸로 보면 미국과 관련해서는 반도체도 거기에 해당되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엔 방위산업 같은 것들 이거는 앞으로 한 3년의 이슈가 될 거다. 왜냐하면 사실 그 용어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뭐랄까 피스 디비든가 평화 배당이란 말인데 이게 뭐냐면 냉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쓸 군사비로 복지나 기업 성장에 사용됐다 지금까지.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는 그 돈을 긁어 모아서 방위비에 써야 한다는 얘기와 같거든요. 이미 유럽의 그 중립국들이 전부 다 나토 가입을 바꿨고 독일도 방위비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주도주에 막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엔 3년 아주 알차게 올라갈 주식이다. 똑같이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미국과 대항해서 끝까지 양보 못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중국이 전인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참 많이 그러니까 실망하고 왜냐하면 아주 궁극적인 부양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까. 경제 성장률 5%에 다들 실망했죠. 그렇죠, 이번에. 그렇죠. 하지만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거기에 그렇게 거국적으로 할 퍼부을 돈을 지금 말하는 아주 중요 산업에다 넣겠다는 뜻이다. 부동산 부양을 하기보다는 인프라를 키우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도 그런 어떤 소비가 좋아지고 그런 어떤 낙수 효과 막 이런 거 생각하는 부분은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혹시 안 되더라도 중국 정책 관련주, 동수서상 같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저는 지금도 찾고 있고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 그러면 중국 주식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해당된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국내 주식들이 있는 건가요? 사실은 해당 주식도 있는데 지금은 직접 중국 주식을 해도 될 만큼 시스템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상해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쪽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은 자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재무제표를 믿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사실 많이 안 갖고 있거든요.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중국에서만 돌아가는 ETF들이 있습니다. ETF 투자를 통해서. 그 ETF를 사라는 게 아니고 ETF를 찾아 들어가면 그 안에 주요 종목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개별주 공부할 때 재작년에 그 일들 많이 했죠. 캐시우드의 아크 ETF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주식들 기준 보면서 종목 공부했죠. 네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글로벌 X 같은 데서 만든 거 말고 중국의 증권사애들이 만든 게 있어요. 외국 시각이 아닌 중국 애들 그렇죠. 시각으로. 네, 내수를 아는 애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 리포트를 보면 좀 참고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 관련해서는 역시 똑같이
그러면 꼭 해당되는 ETF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저는 중심은 어떻게 봐도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미국 반도체인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퀄컴하고 인텔을 상당히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기도 좋고. 그리고 오르지 가격대도 않아서. 좀 많이 네,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단기, 중기, 장기 투자자가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단기 투자자 좀 아닌 편이죠. 중장기. 예, 저희 고객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살 수 있는 거지. 뭐 지금 당장 좋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당장 안 좋은데 나중에 좋냐?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닌데 사기가 좀 편한 상태.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들어올랐다. 예. 지금 그래서 그런 ETF로 본다 그러면 뭐 좀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우리가 좀 스터디할 만한 게 미국 쪽의 ETF, 그다음에 중국 쪽의 ETF. 중국 ETF들은 사실 중국어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뭐 잘 옮기지 못하고 우리 리서치 애들이 찾아놓은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걸 보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업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방위산업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바이오도 사실은 잘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액트 그러니까 뭐 그 칩스 액트처럼 이렇게 크게 세계 지원하는 돈을 크게 들이는 것 중에 바이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생산하던 것들을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중국이 최대 생산국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기술도 못 가져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도체 같은 경우는 SMH 같은 것들이 미국의 반도체 최대 기업들을 이제 대부분 기업을 갖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TSMC 같은 게 보통은 없는데 얘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우주산업주하고 같이 연결돼 네.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는 RTA라고 하는 ETF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좀 좋냐면 방위산업주인데 방위산업주는 좀 많이 편중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미국이 압도적으로 방위산업은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끌고 갈 것 같고요. 그럼 미국의 방위산업주만 샀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ITA를 찾아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ITA는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서 예, 그 안에 있는 그 뭐 예를 들면 많이 아시는 게 락히드 마틴이라든지 보잉 이런 것들인데 그거 말고도 레이션 이런 것들이 큰데 이런 것들이 막 30%씩 차지하거든요. 개별 주식 투자에 버금가는 투자를 좀 할 수 있고요. 더 좋은 건 거기서 종목을 보고 자기는 그 중에 종목을 찾는 거죠. 그렇죠. 왜 또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 밑에 아래쪽 단에서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방위주는 사실 대형을 해야 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네. 규모의 싸움이잖아요. 맞습니다. 돈 어마어마한 투자. 아니 무기 하나 개발하는데 돈이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네, 그렇죠. 예. 실패해도 그렇고 그렇죠. 계속 예, 해보고. 그렇죠. 중국과 관련된 ETF로는 지금 이제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동서소환 관련해서 그 인프라 쪽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반도체. 그 반도체는 미국이 눌러버렸기 때문에 기술 유출법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분야가 또 따로 생긴 거죠. 예, 그 분야만 가고 있는 그 회사들을 찾아내서 그쪽을 직접 투자하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한번 그런 그 내용을 한번 서칭을 해보면 ETF 이름이 나오겠군요. 사실은 중국어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고요. 하긴 예. 이 말로 이제 예, 맞습니다. 저희도 어려우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친구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중국 증권사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하는 건 이제 글로벌엑스가 내놓은 중국 내부 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중국 쪽에 얘네는 되니까. 조금 약간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행하고 중국에서 선택한 기업들로 선정이 된 네. 뭐라고 표현해야 돼? 무슨 ETF? 그러니까 국내 ETF죠. 걔네들의 국내 국내 ETF죠. 예. 우리로 보면은 해외 설정이 된 게 반도체 아니니까. ETF? 그렇죠. 저는 그 반도체죠. 뭐 결국 클라우드 이거 다 인프라도 결국은 다 들어가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과 걸렸을 때 미국의 그런 걸 받았을 때 얘네가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최고 기술은 아닐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더 질문드리죠. 지금 사실 이제 금리 인상 해봐야 뭐 50bp 하든 25bp 하든 이제 앞으로 몇 번 더 하겠어. 결국 작년에는 제로에서 4.7까지 갔으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던 거고 그렇죠. 4배, 5배 가까이 네네. 확 튀어버린 거니까 그렇죠. 올해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어. 네. 그런 시점에서 그런 차원에서 그 채권 투자 네. 지금이 적기 아니냐. 네네. 채권 ETF 뭐 그렇죠. TLT가 됐든 뭐 3배 TMF가 됐든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뭐 다른 분들이 다 설명하셨을 테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웬만하면 직접 사라. 직접? 네, 채권을 ETF 직접 말고? 예, 채권을 직접 사는 게 제일 좋다. 그 얘기는 미국 국채도 그렇게 살 수 있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게 지금, 뭐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채권이라는 거는 그
채권으로 이익을 보려면 두 가지 이익인데 이자 이익이, 이자 차익이 있고 매매 차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자만 생각해왔기 때문에 채권을 갖고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을 보는 걸 잘 모르시는데 이게 그래서 ETF나 펀드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직접 채권도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직접 채권도 이걸 얻을 수 있고요. 왜 지금까지는 채권이 매력이 없었냐면 이자랄 게 없었으니까요. 0%에서 1%. 거의 대부분의 국가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이자가 지금 10년 내 최고치. 거의 6%, 7% 막 육박하는. 왜냐하면 국채 2년물이 5%가 넘었으니까요. 이제 이자도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관심 꼭 가지셔야죠. 이자로도. 왜냐하면 한 1, 2년 묶어놓을 돈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살 때 왜 이거는 투자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때 가서 빠져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사기에는 채권이 제일 좋은데 지금까지 왜 못했냐? 1%인데 2%, 세금 빼고 나면 1%인데 그래서 못했던 거죠. 지금은 5%짜리 같은 것들 할 수 있고요. 더 좋은 건 채권을 직접 사면 세금이 어디에 대해서 나오냐면 표면 이자에 대해서만 나와요. 표면이죠. 예, 만약에 채권에 TLT 같은 그런 어떤 펀드 ETF를 해버리면 이건 무조건 금수저가세 내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내가 20%의 수익을 얻었다, 20%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데 15.4%를 내죠. 하지만 직접 채권을 사버리면 그 이표가 1.5인 것들. 근데 그 채권을 직접 산다는 건 원래 채권하면 뭐 단위가 뭉탱이 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10만 원도 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희 자문사가 채권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그거는 우리 자산운용사에게 특별히 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군요. 왜냐하면은 증권사가 다 이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고요. 가장 빠른 데가 삼성증권 같은 데들인데 거기는 모바일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모바일을 사용해서 이 채권을 사는 것들을 아주 손쉽게 해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때문에가 아니라 증권사가 그 서비스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네. 채권을 직접 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생 ETF 상품이 아니라 미국채 10년물이 됐든 30년물이 됐든 네네. 직접 사는. 네,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단기물들 2년, 3년짜리 정해진 돈을 하실 때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 시내에서 아파트 전세 주면은 그 전세 보증금 5, 6억 들어오는데 5, 6억을 만약에 2년 뒤에 돌려줘야 하잖아요. 그럼 이거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채권 한 4%짜리 산다고 치면 그 이자는 4%가 나오는데 세금은 1.5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매매 차익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요 자료 화면 준비한 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채권을 가격으로 바라보는 국면이 없어서 그런데 채권도 주식처럼 가격이 오르내립니다. 금리가 오르내린 거에 맞춰서. 그런데 이 화면은 뭐냐면 지금 화면을 보시면 국채 가격을 가지고 1700년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가장 가격이 한 해 동안 제일 많이 하락했던 6번 중에 2022년도가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도 한 해에 나스닥이 38% 정도 하락했었거든요. 국채가 그만큼 하락했습니다. 결국 아까 채권의 매력 중에 이자 매력을 설명드렸고 가격 매력, 매매 차익 매력으로 봤을 때도 몇백 년 만에 한 번 오는 그러니까 제일 많이 떨어진 6번 중에 4번째로 많이 떨어진 해예요. 작년도가. 이게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는 건데 채권 가격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제는 채권을 가격으로 접근할 때 아까 ETF나 펀드를 하시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지금 좋은 가격에 사놓잖아요. 근데 문제는 매니저들이 이걸 자꾸 바꿔버려요.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직접 사면 내가 지금 미국 국채를 만약에 단가로 4,050원에 사놨다. 금리로 한 4.5%에 사놨다. 그걸 그냥 주식처럼 보존하고 있어서 1년 뒤에 팔아도 원가가 4,050원. 2년 뒤에 팔아도 원가가 4,050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직접 투자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채권 투자에서도 요번에 증권사들 중에서 몇 군데는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내놨기 때문에 요번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지금처럼 금리가 최고조에 이르러 있을 때는 좀 걱정 덜하고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특히 국채 매수는 그런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인모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님과 함께 글로벌 투자 동향과 함께 투자의 그 아이디어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